오늘 네 번째 강연은 윤진표 교수님께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인식이라는 주제를 하실 텐데, 강연 전에 간단한 소개를 구보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윤진표 교수님에 관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진표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외교부 아세안국 자문위원과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진표 교수님은 태국 정치 변동과 비교 정치, 그리고 동남아 정치 전반에 관해 연구하고 계시며 특히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에 많은 관심과 조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 동남아의 이해,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현대 외교 정책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인식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표 교수입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 제 화면 보이시죠? 예, 제 화면이 보이는 걸로 전제하에. 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 슬라이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옆에 보이는 제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젊은 시절에 제 제자가 그려준 캐리커처는 지금도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캐리커처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얘기하기 전에 옆에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책이 제가 2016년도에 1판을 내고 2020년도에 제 2판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제가 그야말로 교수로서 또 학자로서 평생 해온 동남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다 담아보려고 노력한 책이고요. 이 속에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얘기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비교정치학자로서의 모든 정치나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장들, 또 한국과 동남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한 하나의 건의나 진단 같은 것들까지 다 이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시작하기 전에 약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저의 책을 먼저 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세 분의 교수님들로부터 한국과 아세안 관계 또는 신남방 정책, 동남아시아 이야기, 왜 동남아가 중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세 분 교수님들로부터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좀 미시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소위 인식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훨씬 더 지금 한국과 아세안 또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좀 밀접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소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내건 대표적인 대아세안 정책이 신남방 정책인데 신남방 정책의 제목, 목표죠. 그 목표가 바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건설이라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고 3P, 소위 People, Prosperity, Peace라고 하는 3P 중심의 정책 방향을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방향 설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핵심적인 건 결국 교류 증진을 더 확대하고 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서로 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 가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의 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인식조사를 지금 해왔는데요. 그 인식조사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그 질문, 이 인식조사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비교해 보시면은 공감 가시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 이렇구나라는 걸 좀 한번 평가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인식조사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상호 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외교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는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또는 신뢰도나 호감도나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개인적으로도 한 10년 전서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제 계속 받아서 해오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한 10년 전에 제일 먼저 한국과 한국 동남아 연구소가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게 외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2010년도에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동남아에 걸친 그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각국별로 1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한국과 한국 사람,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 또는 주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한 것이 나왔고요. 이것을 이제 영문, 국문판으로 다 발간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한아세안 센터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청년에 초점을 맞춘 청년들 간의 상호 인식 조사를 좀 한번 작게나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감사하게도 한아세안 센터에서 2017년도에 지원을 해서 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20세에서 35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19세에서 34세로 그 다음에서는 이제 폭을 조정을 했지만 하여튼 청년이죠. 2030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청년들 1,004명. 그다음 여기서의 아세안 유학생은요. 당시 상황 때문에 아세안에 직접 나가서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320명을 설문조사와 또 FGI,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작지만 이 조사를 했고요. 이건 한아세안 센터의 자료로서 다 발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마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한아세안 센터에서 이제 이 두 번째죠.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변화라고 그럴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작년도 2021년도 8월달, 9월달로 해서 한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이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요, 이렇게 됩니다. 한아세안 센터에서 제안을 하셨고 글로벌 리서치사의 또한 본격적인 그 리서치의 작업에 또 들어왔고요. 저도 물론 여기에 대표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현지 아세안 청년들 나라별로 200명씩. 이때는 이제 상황이 그래서 미얀마는 뺐고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1,800명 총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청년들 1,000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 아세안 청년 한 519명. 요 정도로 해서요. 현지 아세안 청년과 주한 아세안 청년도 이번에 다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 1,000명. 그래서 구조화된 설문지 주로 이 방식에 의해서 온라인 조사도 했고요. 또는 면접 조사 방식도 활용을 했습니다. 나이는 19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결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또 말씀드린 2017년 또는 10년도 자료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또는 추세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중요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 조사의 결과는요. 마침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만 좀 추린 것이고요. 나머지 자세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와 분석은 이제 바로 2월 달에 한아세안 센터에서 이걸 다 발간을 합니다. 좋은 그래픽도 더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보시기 좋게 더 자세한 자료는 곧 한아세안 센터에서 발간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일 처음에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을 또는 동남아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표시는 잘 못했는데 이 표에 그림표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2017년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작년에 했던 21년도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래에 있는 거 21년도 그거는 한국 청년들한테, 주로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볼까요? 그거는 요 영어로 돼 있는 거, 요 영어로 된 거는 동남아 학생들이 그냥 영어로 대답을 해라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한국 학생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뭐고 아세안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뭔가를 물어본 거고요. 이건 자유롭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고 그것에 대한 빈도수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방식에 그러니까 크게 나타난 글씨가 많이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더위가 딱 나오죠. 아세안 하면은 뭐 동남아 덥죠. 그러다 보니까 휴양지고 나름대로 관광과 관계가 되고 뭐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 아세안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유사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요게 있습니다. 약간 뭐 가난하다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뭐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만은 개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정도의 나라들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완전히 예외적인 나라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여기 제가 요거를 2017년도 조사를 하면서도 놀랐던 게 역시 그 청년들한테도 이런 이미지 즉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 쪽에서 이미지 형성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동남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게 박혀 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뭐 결혼이라는 것도 외국인 있고 여기 노동 또 보이고요. 그래서 국제 뭐 결혼도 다 나옵니다. 이것도 결국 뭐냐면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도 또 동남아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성격적으로 친절하다, 순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친절하고 순박하고 좀 표정은 좀 그러니까 피부는 가무잡잡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세요. 위를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래서 현지 아세안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그냥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한국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물어본 거 한번 볼까요? 검은 피부요, 어두운 피부요, 황색이다, 좀 작다. 예전에 4년 전 내용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데요. 여기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확실하게 더 많이 적절하게 빈도적으로 나타나더구만요. 이런 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아세안 청년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 이쪽 구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지만 이 표 같은 그래프 같은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아래 이미지에서는 한국 사람 하면 그냥 친절하다, 뭐 열심히 일한다 이 정도로 대답을 했었는데 요 예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예쁜가 봐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과 비교했을 적에 또는 흰 피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흰 피부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예의 바르다, 친근하다 이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한 거 상당히 고마워요. 이렇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큰 특징이 팝, 가수, 요 팝. 글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바로 4년 동안 변화한 우리 한국 대중문화 한류가 특히 BTS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이것이 폭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요. 또 요즘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도 이와 연관돼 가지고선 좀 예쁘다, 아름답다 또는 나름대로 뭐 활발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성 있게 최근에 좀 변해진 것 같아요. 뭐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요.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 간에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상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감도입니다.
호감도를 물어봤는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요게 이제 까만 그래프가 주한 아세안 청년 현지 아세안 청년들 1800년 평균 낸 거고 주한 아세안 청년이 노란색입니다. 옆에는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호감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봤을 적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였냐면은 아세안 청년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나 호감도 또는 뭐 이 관심도입니다. 호감도 이거는 한국 청년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보다도 오히려 정말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 관찰돼서 아세안 청년은 거의 73에서 76%, 이거는 현지에 있건 주한 아세안 청년이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가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를 했는데 매우 호감이 간다, 또는 조금 호감 간다, 이 정도를 합친 것만 하더라도 5분위 중에서 4, 5분위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도 75에서 75% 정도가 호감도를 확실히 표현했는데 아세안에 호감을 보낸 한국의 청년도들은 요 옆에서 보시다시피 요 두 개 합친 거 41.6%. 훨씬 좀 낮죠. 이건 아무래도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한국 전반적인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 또는 호감도와 이건 상당한 연관성은 있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입니다. 동남아 청년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국 청년이 아세안을 생각하는 관심도나 호감도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특히나 관련 기관이나 언론 또는 학계 등등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 대한 이렇게 높은 관심은 앞에 그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류의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K-팝 뭐 요즘 대단한 인기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거는 그대로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또는 제품, 한국 제품,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자, 그다음 표 한번 보시죠. 아세안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요거는 이제 주한 아세안 청년은 제가 좀 그거는 전체 통계에는 나오고요. 오늘은 현지 아세안 청년들 각 국가별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대답을 한 아세안 관계 관련 경험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청년들 통계도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해 보면 한국이건 아세안 청년이건 간에 모두 다 상대방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구만요. 역시 아무래도 문화적인 컨택을 한다 했을 적에 상대방 음식을 먹어보고 하는 거, 이것은 제일 큰 아마 다이렉트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뭐 이건 뭐 SNS를 통해서건 뭐 요즘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문화예술 분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뭐 제품 구입 경험들도 많았고요. 한국 청년은 오히려 아세안에 직접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많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베트남을 보시게 되면은 무려 베트남 청년들 92%가 한국에 대한 굉장한 호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보통이다 낮다. 뭐 이거는 뭐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쭉 호감도는 조금씩 이거에 베트남에 비해서는 낮아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 71% 제일 낮은 상대적으로 브루나이가 뭐 여기선 조금 낮은 편이죠. 그러나 거의 모든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는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허나 여기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여요. 여기 보십니까?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한번 맨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호감도 라오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49%, 캄보디아는 훨씬 적어요. 또 적어요. 36.5. 즉 그냥 그렇다. 그냥 별로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50%에 가고요. 아주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적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두 나라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입니다. 호감도 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경제 수준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상관성이 낮은 거고요. 그렇다면 요즘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경도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특히나 정권적 차원에서도 중국과는 굉장히 가깝고요. 중국이 아주 여기를 굉장히 많이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죠. 이런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건 서베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올해 내지는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은 제가 직접 가거나 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는 패널 토의도 좀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캄보디아에서는 또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이게요. 2010년도 조사라든지 2017년도 조사에서는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유사하게 물어본 거였는데 이 정도로 낮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의 호감도를 보였던 나라거든요. 자기네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호감도가 발전 전망하고 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호감도율이 떨어진 것은 좀 유의미한 결과를 한번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저 같은 사람이 좀 한번 별도로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혹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면은 저한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겁니다. 요거는요 2017년 조사인데요. 요번 조사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있지만은 뭐 그 캄보디아나 뭐 요런 나라 빼고는 전반적으로 추세는 비슷해요. 한국은 본인 출신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일까? 자기네 나라 발전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요 가운데 있는 싱가포르가 이건 2017년 조사에서는 그냥 그렇다. 보통이다. 예, 보통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발전에 도움이 될 나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걸로도 생각은 되지만 뭐 그냥 뭐 쏘쏘 정도겠죠. 자, 대부분 다 모든 나라들이 여기 노란 거 파란 선과 노란 선으로 표시되는 매우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 쪽으로 자신들 나라들의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브루나이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게 평가를 좀 했었죠. 이번 조사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건 표본 조사에 조금 어떤 경사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브루나이는 조금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른 뭐 인도네시아가 됐건 필리핀이건 태국이건 또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인가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21년도 조사에서도 이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게 올해에도 유사한 결과였지만 한국이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아시안 나라 어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아세안 나라는 어딜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나라는 어딜까? 이걸 두 가지를 물어봤고요. 이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추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2017년 조사입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나라 베트남을 제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이 한국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나라는 어딜까요? 라고 물어봤었던 데서는 싱가포르 역시 1위로 쳤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생각하실 경향성이 많을 거예요. 싱가포르를 1위로 쳤는데 이 조사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나라도 또한 2위는 베트남이더라고요. 싱가포르이 1위고 베트남이 2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나라도 베트남이고 가장 1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베트남이다. 이건 아무래도 베트남의 우리나라가 뭐 과거의 역사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한국의 베트남 투자라든지 이런 건 뭐 엄청나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ODA도 가장 많이 동남아 중에서는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도 유사하게 베트남의 중요성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도움을 줘야 될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순으로 나왔었고요. 올해 조사에서는 거꾸로는 아니고요. 미얀마가 역시 1위가 됐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작년에 미얀마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오는 일종의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순으로 유사하게 2017년 통계처럼 내려갔습니다. 한국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역시 이거는 아무래도 경제발전 수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1위로 보는 대답이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번 그 조사에서요. 재미는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번 조사에서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남아 사람들한테, 동남아 청년들한테 아세안 나라 중에서, 아세안 나라 중에서 같은 아세안 그룹 중에서 가장 동남아 아세안을 이끌어가는데 리딩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싱가포르였습니다. 즉,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청년이건 또는 캄보디아 청년이건 뭐건 간에 오히려 자기네 나라를 좀 이렇게 리딩 컨트리라고 대답을 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냉정하게 보더라고요. 아세안의 발전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나라로 싱가포르를 지목을 했습니다. 거의 40% 그렇게 지목을 했고요. 그 다음 뭐 2위나 3위를 이제 자기 출신 나라, 자기 나라를 이제 언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만큼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아세안 내에서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위치라고 그럴까, 또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세안 청년들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별도인데, 저희 조사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그 ICS가 있습니다. 동남아 연구소가. 여기서 매년 하는 조사가 The State of Southeast Asia 서베이인데요. 매년 이런 조사가 나와요. 21년도 조사도 물론 나왔지만 뭐 유사하더라고요. 여기 이 중에서 이 서베이는 청년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아세안에 있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층들, 뭐 정책 결정자들 이런 분들한테 쭉 뿌려가지고 매년 이걸 서베이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요. 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적인 국제정치의 이슈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틈바구니에 끼이는 시기인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3의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늘 있거든요. 이 질문에서요,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서베이가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싱가포르에서 ICS에서 별도로 하는 아주 매년 하는 서베이인데요. 1위는 압도적으로 일본입니다. 즉 동남아 사람들이 동남아 오피니언 리더들이 얼마나 일본에 대한 중요성이나 제3의 파트너라면 일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40% 가까이 2위가 EU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한 표는 나라별로 나와 있는 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히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20년 자료 보니까 3% 드디어 턱걸이 하면서 나타나요. 저는 비록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만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이거를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죠. 옆에 보면은 뭐 뉴질랜드도 보이고요. 호주도 꽤 높죠. 이제 러시아입니다. 맨 옆에 있는 건. 뭐 가장 뒤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다. 이건 일종의 제3의 파트너니까 경제뿐이 아니고 어떤 안보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기서 이 통계 자체, 이 서베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일본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2010년도 제가 처음에 조사했었던 동남아 연구소 조사에서도 유사한 같은 결과가 있었어요. 여행하고 싶은 나라,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세요라고 그때 우리가 조사한 건데, 그때가 1위가 한국일 것 같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사한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본으로 나왔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대답을 해준 거죠. 그리고 물론 2위나 뭐 이런 거는 한국을 언급은 해줬어요. 그러나 1위가 일본이었고요. 10년 지난 요때 자료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이건 뭐예요? 일본이 그만큼 동남아 아세안에 대해서 들인 공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라고 그럴까?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비록 우리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냉정한 현실일지 몰라도 한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제가 연구한 17년도 또 작년 조사에서도 보면은 청년들한테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더 많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요번 조사인데요. 아세안 국가별 주변국에 대한 신뢰 수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 표가 조금 보기 좀 어렵게
좀 이렇게 열 나라를 다 하다 보니까 이거 현지 아세안 청년들의 나라별로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렇게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주변국에 관련 인식을 보게 되면은 역시 뭐 방문을 하고 싶다든지 신뢰 수준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랑 다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런 거와 함께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선택을 해줬어요. 고마운 얘기죠. 예. 방금 전 앞에서 일본이 굉장히 이건 뭐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고요. 이건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 선택을 해줬어요. 일본 역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여전히 청년들에서도. 근데 역시 우리나라가 조사한 연구라서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렇게 신뢰 수준을 보여준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굉장히 좋게 는 측면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그 한국 청년들 자료는 이제 따로 있어서 여기는 안 했는데 한국 청년들과 아세안 청년 모두에게 어느 나라를 지금 가장 낮게 평가를 하느냐, 신뢰도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들까? 예,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중국입니다. 신뢰도 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퍼센테이지적인 이 비율에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냥 상대적인 크기, 상대적인 차이를 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과에서 2010년도, 2017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도 오히려 방문 의향이나 신뢰 수준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기는 없지만은요. 예,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이 대답을 한 걸 보면은 어느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21년 조사에서는 추가로 2017년에 플러스 추가로 아세안 자체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넣어봤습니다. 예, 미국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세안을 추가로 해서 대답을 받아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청년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더만요. 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2위는 아세안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나왔습니다. 호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청년들한테는 역시 일본, 중국, 순으로, 그러니까 중국, 일본 순으로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짚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 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지 아세안 청년들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아세안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아주 높게 평가해 준 거는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이 미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많이 갈려요. 예, 미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예,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에 대한 평가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극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나라별로 중국에 대한 차이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동남아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도 아까 호감도에서도 뭐 낮게 나왔지만 굉장히 낮게 봤지만 똑같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같은 사례에서는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유난히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두 나라의 권위주의 체제의 성격이라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그 정부가 했었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청년들 국민들한테도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싱가포르와 여기 보시면은 태국이 있는데요. 태국과 싱가포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싱가포르과 태국은 요 아세안에 대한 신뢰도, 자기네가 속해 있는 아세안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더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아세안 전체 나라들은 싱가포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싱가포르 청년들은 또 아세안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낮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국 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봤을 적에 가장 도와줘야 될 나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다가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베트남도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나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베트남의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93.5로 나오면 일본이 얼마로 나옵니까? 94.5로 나옵니다. 뭐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일본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ODA도 주고 하는데도 그 청년들 마음속에는 또 일본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신뢰가 또 높아요. 더 높아요. 예. 이거는 인도네시아,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어디 갔나?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조금이지만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 거는 의미 있게 일본에 대한 그 어떤 그 제3의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를 보이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 제가 적당하게 슬라이드를 좀 잘 줄인 것 같아요. 저 얘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분야별 협력 수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요거는 현지 아세안 청년들 자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자신들의 나라의 분야별로다가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랬을 적에 역시 그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개발협력 분야 뭐 이런 분야,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 경제, 외교안보 이건 정치죠. 이런 쪽에 대한 소위 협력 수준 인식이 굉장히 다 높게 나왔어요. 예, 태국 같은 나라도 뭐 그 뒤를 이었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협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고 강조는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브루나이예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경제개발 협력을 더 해야 된다, 또는 정치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죠. 다른 동남아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거는요, 제가 이거는 이제 조사의 샘플에 좀 약간의 편향성이 있습니다.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조사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조금, 그 에이전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는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브루나이 대학교에 특정 학과 쪽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플러스 그 서베이를 좀 받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협력 관계가 이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브루나이 대학교 학생들에다가 좀 집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표본적인 차이가 좀 편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쪽에 그 청년 세대는 맞습니다. 그 표본들은 브루나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교류건 경제건 외교안보 쪽에서는 더 제일 낮고요. 인식 수준, 협력 수준, 인식 수준이 좀 낮게 나온 것은 조금 우리가 브루나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 아세안 외교안보 협력 분야가 문화나 이 오른쪽에 있는 외교안보 협력 분야가 문화나 경제개발 협력 분야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예, 이건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요.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특히 여기 그 한국 청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아세안과의 이 분야별 협력 부분에서 어떤 분야를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만 문화나 경제 협력보다도 외교안보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줬어요. 예, 제일 낮았어요. 예, 이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 아세안에 대한, 아까도 그 아세안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인식도에서 좀 그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좀 교육 과정에 우리 아세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좀 알려주는 교육 과정이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 아세안에 대한 내용을 잘 많이 좀 전파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런 데서 오는 소위 아세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중요성을 에 대한 임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좀 이러한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온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 관계기관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발전이니까 미래에 대한 과제죠. 이랬을 적에 여기 보시면은 희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요 희게 나타난 그래프는 요 2017년. 같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나온 까만색은 현지, 노란색은 주한아세안,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한국 청년들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게 나온 것들은 2017년도에 바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죠. 변화 같은 것이 좀 보일 텐데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은 변화가 보인 거는 2017년도에 비교해서요. 이건 아무래도 미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17년도에는 우리 한국 청년이 됐건 동남아 청년이 됐건 간에 경제협력 관계, 이게 경제관계입니다.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21년도에 했었던 조사에서는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협력에 대한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아까 우리 처음 봤듯이 소위 관계가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적인 임팩트가 훨씬 더 지난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이것이 역시 민간 차원의 교류라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게 다가왔다.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더 표출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보면은 요 뒷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교육 및 인적 교류 확대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조금 높게 양쪽에서 한국 청년이가 평가를 해주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이것 또한 역시 제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교류라든지 또한 인적 교류가 상당히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노력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공부하러 나가는 사례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유수의 대학들이 많고 동부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환경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우리 한국 청년들도 진출을 공부하러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쪽에 특히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이건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양쪽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교류 활성화 방안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죠. 대답을 정리해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왼쪽에 있는 까만 거, 노란 거가 이제 현지와 그 다음에 주한 아세안 청년들의 비율이었고요. 대답 비율이었고,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한국 청년들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한아세안과 인적 교류입니다. 그야말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 요구사항입니다. 제일 많이 대답을 했고요. 동남아 학생들도 역시 26% 거의 비슷하게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맨 위에 동남아 학생들은 30.4, 27.6%의 청년들이 한아세안 간에 유학을 오기 위한, 이건 그야말로 공부하러 가기 위한 그러한 교류 확대를 위한 정부 장학금 확대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적었어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는 났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역시 한국과 아세안의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 유학을 위한 정부 장학금 확대를 제일 많이,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장학금을 우리가 많이 좀 준비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인적 교류 확대 내지는 한국의 취업 기회도 좀 많이 확대를 해달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해달라. 이게 뭐냐면은요,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조사, 다른 문항하고도 좀 연결을 해봤는데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해준 게 있어요. 즉, 편견과 오해를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좀 바로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회의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바라보는 편견과 오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역시 우리 청년들도 바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 발전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제 결혼 문제, 다문화 가정 이슈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소위 편견과 오해,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 프로그램, 인적 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좋겠죠.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좀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달에 한아세안 센터에서 아주 많은 자료를 좋은 그래프로 해가지고 더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축약해서 예전 자료와의 차이점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중에 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최고의 전문가신데 그동안의 그런 연구 결과물을 또 어떤 결정체를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연을 들으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마이크를 켜셔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네, 네, 그럼 먼저 아세안 연구원의 김동희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윤진표 선생님 전에 학회 회장님 하실 때 제가 총무이사로 모셨던 선생님인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게 돼서 무척 반가웠고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 조사를 이 설명회에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윤진표 교수님께서 하신 그 인식도 조사와 싱가포르 ICS에서 한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한 그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다. 아마도 설문지에 우리나라 이름을 끼워 놓은 것이 아무튼 뭐 그나마 그래도 우리를 인식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 동남아의 대중들은 아까 이제 뭐 여기 청년이라고 했고 2010년에 조사할 때 뭐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대중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별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도 많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국가로 이 취급이 되는 이제 그런 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동남아의 대중들의 생각과 동남아의 엘리트들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남아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요소는 뭐냐? 이건 아마도 기업이나 한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칠 테고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마 국가 정책 그런 측면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이 민간이 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 하는 이제 그런 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임팩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인식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다른 이제 조사도 보면은 어찌 보면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피부색이라든가 또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아세안이란 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논문도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라고 하는 용어와 오늘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세안이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동남아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서 똑같은 질문지를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세안이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중들의 이 아세안 혹은 동남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서 저는 이제 우리가 동남아라는 용어보다는 아세안이라는 용어를 더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김동엽 교수님. 김동엽 원장님이시죠? 예. 이미 질문 속에 김 교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아이시스, 그러니까 싱가포르 대학교의 아이시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서베이와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이런 인식조사와의 물론 대상도 차이가 있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질문지 자체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그걸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보게 되면은 아이시스 조사는 일종의 엘리트 조사죠. 엘리트 조사로서 그들이 답한 건데 주로 그 서베이는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또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소위 정책적 관점에서의 평가, 어떤 나라와의 가까운 정도, 또 어떤 나라가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엘리트들의 인식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제 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즉답적이면서도 좀 정서적인 측면에 일반 국민들 내지는 청년들 세대가 느끼는 그야말로 즉답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질문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식으로 맞죠? 예.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한국에 대한 평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도 내용에 보면은 요즘에 많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 또는 많이 좀 동남아에 관심을 가진 걸 보여주는 나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통계 막상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세안이 한 나라를 해야만 한다면 어느 나라일까 하는 데서는 아주 냉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과거에는 이남아의 질문 속에도 이 비율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대중들은 대중문화적이죠.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의 제품이나 특히 요즘에 그 한류의 영향력 속에 굉장히 정서적으로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또는 어떤 느낌, 호감도 또는 이것이 이제 뭐 신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그걸 그대로 또 신뢰도도 가니까 이러한 것들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추세, 대중적인 추세를 최대한 그야말로 전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물 들어올 때 좀 배 좀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에 좀 편승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정부가 아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관심도가 낮다고 상대적으로 그랬잖아요. 많은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남아와 아세안 그 용어의 문제죠. 예,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아세안이라고 물어볼 때와 동남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을 적에는 이 동남아는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컨셉으로다가 만들어진 아주 전형적으로다가 전통적으로 쓰이는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지만 아세안은 솔직히 그 아세안이라는 그 고유명사 자체가 지역협력기구의 이름으로 출발을 한 고유명사지만 이제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특히 최근의 모습,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까지 들어가 있는 용어로 녹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아세안이라는 용어를 일반 명사처럼 더 확대해서 일부러 또 보급하는 것도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서 좀 나름대로 선입견을 주는 것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대도 이름을 아세안 연구원으로 하신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아세안 대표부의 양선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표대로 아세안 내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동남아의 학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 흔히 말하는 여론 주도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동남아의 일반 시민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ICC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론해보면 영내 엘리트들은 여전히 서양 그리고 일본의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두 번째는 아세안은 여전히 아세안보다는 여괴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대답하기가 조금 예민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걸 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아세안 대표부에 우리 양승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물론 ICS 조사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엘리트층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식인층 또는 뭐 정책 쪽에 들어가 계신 분들, 아카데미 쪽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대부분 그런 쪽의 분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은요. 비판적이면서 시니컬합니다. 예, 그런 일반적인 추세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문화적인 인기와 이런 것은 그러나 제가 말씀하다시피 정말 빙산의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빙산의 한 일부분 맨 꼭대기층이라면은 거의 90% 이상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분명히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제가 앞서 김동혁 교수님 질문에도 대답을 했듯이 정책 어떤에 참여하는 그러한 층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접근이라든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외교부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만나고 한국을 더 얘기하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고 또 이런 변화를 저 같은 사람도 좀 끼워달라는 얘기죠. 필요하면. 그러니까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더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더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할 역할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빈도를 많게 하고 그들과의 대화에 내용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런 여론 주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도 분명히 분명히 바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은 우리한테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전통적으로 뭐 강대국 의존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예, 그들이 취했던 과거 역사가 그렇고 특히 뭐 냉전 시대에 그랬고 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나아가선 일본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 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세안이 취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세안은 아세안 기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미얀마 사태가 벌어지고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번지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 그런 미얀마 사태조차도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 아세안의 중심성이 흔들리는 문제는 이건 아세안이 뭐 강대국을 의존한다 뭐 한다라는 걸 떠나서 아세안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것은 뭐 아세안이 강대국일 적도 없고요. 강대국이 될 수도 없고요. 예, 아세안이 모여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러한 외교라든지 정책을 현명하게 중심성을 지키면서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이 정도의 도움 내지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중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많은 올라간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강조하고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 소위 아세안과 한국이 더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신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도 한국이 또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유진숙 부장님, 유 교수님, 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이후에 지용호 선생님 또 질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예, 윤진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아세안 센터에서 2020년까지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지금 부산외대에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진표 교수님 저기 또 모시고 그때 2017년도에 한아세안 센터의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또 발표하는 자리에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한아세안 센터 홈페이지에 일단 인포그래픽이 올라가 있어서 네. 예, 교수님 그 강의 전에 바로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아세안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탑이 한국 청년들에게 1000명한테 질문 중에서 131명 가장 큰 게 검은 피부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그 다음에 가난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기 2017년도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나왔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검은 피부가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된 것 같고 하나 조금 유의미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아세안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뭐 예쁘다, 흰 피부 이게 1, 2등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외모에 대한 네. 평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주한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인상에 대해서 성실한이 516명 중에서 95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빠른, 친절한이 79명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모라기보다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더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외모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 청년들도 그렇고 아세안 청년들도 상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주로 SNS나 인터넷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나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SNS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과 다른 뭐 다이얼로그나 뭐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획득 경로가 SNS나 TV, 라디오나 이런 거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단선적이라서 부정적인 측면, 이게 두 개가 다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인들을 직접 한국에서 체험한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좀 다른 거, 성실함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거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청년들이 검은 피부라는 거를 제일 내세웠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이나 방송에 이런 거에 역할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SNS나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아세안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자 그 통로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번에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 부장님 아주 이렇게 또 비록 화면이지만 더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마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조사에서도 과거 우리 유 부장님과 같이 했었던 2017년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2021년에도 했는데 당신들은 어디에서 주로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까? 청년들이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기 때문에 역시 압도적으로 SNS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인터넷 베이스에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TV나 상대적으로 라디오 그다음에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거 비율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SNS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들도 정말 많지만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페이크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아주 일방적인 것도 있고 이게 디립다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관련 기관이라든지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와 더 정말 정확한 내용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소개할 수 있는 거, 비판할 땐 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SNS 상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번져 나가길 바라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참 별 구독자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왜 중요한, 제가 아까 설명해서 요거는 빠졌는데 우리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들 역시 그냥 SNS 상에서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직접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기에서 간접적인 경험으로다가 인식을 갖게 돼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간 위치에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 아세안 청년들, 2017년 조사에서도 넣었습니다만은 요번에도 500여 명의 한아세안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쭉 서베이를 했거든요. 아주 재밌는 그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세안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와 비교했을 적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봤어요. 좋아졌어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바깥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간접적으로 생각하던 인상이 직접 어느 나라 가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직접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 아세안 청년, 주한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졌는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실하다든지 친절하다든지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직접 느끼고 접하면서 받은 경험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예, 성실하다, 친절하다. 물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학생들, 청년들이 뭐 일하러 들어왔건 공부하러 들어왔건 간에 들어와 보니까 막상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괜찮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 교류가 됐건 장학금을 줘서라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많이 한국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노력을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상대방들에 대한 상호 갖고 있는 인식도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쇼컷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주한 아세안 청년들이 보여주는 대답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지용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대 석사생 지영호입니다. 학생입니다. 일단 강의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국제정치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시스에서 2021년도 서베이를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만약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어느 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서베이에서 일본이 36.9%고 중국이 18.9%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거의 뭐 반반씩이거나 이제 해칭 전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과 자유민주 진영에서 견고한 동맹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보다 일본을 이제 신뢰한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다가 오히려 더 모순적인 것도 있고 많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21년도 아이시스 조사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를 깔고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질문지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지영호 학생께서 얘기하셨던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면 이런 것도 전제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제 하에서 물어보니까 또 많은 걸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랬을 때 일본이 37%다, 중국이 18%다, 뭐 기타 등등 또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년도에 유사한 조사에서 어떤 트렌드를 갖고 가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약간 모순적인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일본이 여전히 37%, 그죠?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일본이 앞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을 바라보는 동남아의 전반적, 이건 물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답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일본을 좀 더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이거 사실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속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의존감, 의지, 그건 상대적으로 뭘까요? 또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 아세안에 보여주었었던 신뢰도가 투영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강도가 높다는 거죠. 오래 가고 있다는 거죠. 깊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자. 바로 그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대아세안 외교고 오랜 정성이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일본의 그러한 태도나 어떤 지속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변수인데 중국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이 정도 관심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일본과에 가지고 있는 아세안 사람들의 그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돈도 받아 쓰고 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또 중국은 그런 식으로 다 물량 공세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항상 의심스러운 나라요. 항상 위협하는 나라요. 또한 지금 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걸 보게 되면은 또 그런 걸 또한 굉장히 확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가거나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냉정하게 또 얘기 못 하거든요. 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변수가 빠진 동남아시아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다 발을 들여놓을 대로 다 들여놓은 상태거든요. 관계적으로는. 저는 이것이 바로 동남아 엘리트들이나 또는 동남아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딜레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의 대답을 지금 드릴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도 그만큼 고민하는 상태다. 예. 고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아세안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끝내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다른 질문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저라도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아세안 연구원의 구보경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과연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세안 청년들한테 한 조사 중에서 아세안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퍼센트를 이제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리더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급이 안 되었는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세안 공동체 출범 과정에서도 좀 많은 역할을 했었고, 또 AH 센터와 같은 다양한 산하기구들의 본부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인도네시아 역할이 이렇게 강조가 안 되고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아까 그래프로는 못 보여드렸는데 아세안 청년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아세안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로서 싱가포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찾았는데 현재 아세안 청년이 62.9% 정도가, 그 다음에 주한 아세안 청년은 56.6%가, 이건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싱가포르를 제1회 아세안을 선도해야 될 중요 역할을 할 나라로 쳐줬고요. 그 다음 순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네요. 예, 인도네시아가 근데 뚝 떨어져요. 현지에는 17.9, 그 다음에 주한은 28.9.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이 태국이 좀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네요. 뭐 한 20%. 인도네시아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순서입니다. 예, 이런 순서고요. 쭉 내려가는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각 나라에서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니까 또 싱가포르를 대부분 1위로다가 찍으면서도 또 2위는 자기네 나라라고 또 한 대답, 최소한 3위는 뭐 그거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어드밴티지는 주는 거니까 다 평균을 내보니까 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내려가면 요건 평균 10%.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비슷합니다. 요건 20%. 근데 싱가포르이 무려 요거 합쳐보면 60% 되네요.
3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대강 얘기해도 3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세안 사무국도 인도네시아에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즈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아세안의 맏형격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싱가포르가 이렇게 앞서 있냐 인식 수준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싱가포르이 그동안에 그 AOIP 같은 거, 또 물론 인도네시아가 주동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AOIP 같은 그 아세안 아웃룩 온 인도 퍼시픽 그 자료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리셴융 총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미중 경쟁에 대한 소위 아세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설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싱가포르의 목소리가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정말 아세안의 중심성, 아세안이 단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세안 청년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표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좀 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네,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간 싱가포르가 그런 역할을 상당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의 그러니까 입장을 갖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세안의 전체를 대변하듯이 하는 그러한 인터레스트 중립적인 걸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그 말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싱가포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저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인도네시아가 그런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죠. 필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